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원거리 통신수단 봉수. 현대의 전자기파 통신과 봉수는 서로 통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과 같은 이런 통신 설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연기와 불로 국경의 상황을 전하는 국가 방어 체계. 조선을 가로질러 안보를 전하다. 12시간이면 전국에서 있는 신호가 서울까지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조선 봉수군의 근무 기록. 자명도 서슴지 않은 봉수군의 관리법. 사람의 생각, 자세,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봉수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0여 개 이상 그 흔적이 남아있는 봉수. 봉수의 흥망성쇠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바라본다. 후국을 상징하는 문화유적이자 위대한 통신문화유산 봉수. 지금 그 횃불이 켜지고 있다. 정월 대보름날을 맞은 청주 겉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벌써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행사인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봉수대 앞에서 열린다는 것이 바로 그것. 1992년 봉수지 발굴 후 1994년부터 매년 봉화제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새해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애글을 날려버리고선 새해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정월 대보름날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봉화제를 빌어서 시민들의 안녕과 또 우리 민족의 평안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정월 대보름 봉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겉대산 봉화제에서는 오후 내내 한 줄기 연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봉수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소식을 알린다. 조선시대 때는 나라 곳곳에서 매일 안녕을 알리는 봉수가 올려졌다. 서울의 한가운데 남산에도 봉수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산의 옛 이름대로 목멱산 봉수로 불렸다. 매일 낮 12시를 즈음에 봉수대를 지키는 수의의식을 시작으로 봉수대 주변을 순찰하는 순라의식이 이어진다. 이 같은 의식은 모두 거화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나라의 평안을 알리는 하나의 연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듯 옛 사람들은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횃불을 통해 나라의 상태를 파악했다. 특히 남산 봉수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이 집결되는 곳으로 왕궁 또한 주목하는 봉수였다. 봉수대는 국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아니면 요새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위급할 때는 피난을 가고 그리고 적들의 침입받았을 때 대처를 하도록 그런 군사적 목적에서 실시된 건데요. 이곳 남산봉수대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최종적으로 집결되는 중앙봉수로서 중요한 사정을 알리기 위한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봉수는 군대의 이동이나 적의 침입 정보를 조정에 전해주는 한편 백성들에게 국가의 치안 상태를 알려주는 통신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봉수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중국의 서주시대 BC 한 3세기부터 봉수제도가 시행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한무제 때, 후한 한무제 때
되게 한 BC 2세기가 되네요. 그때부터 봉수제도가 성립되었고 우리나라의 봉수제도는 이제 중국의 제도를 모방을 했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 시대에 봉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 10년 봉화 봉자를 쓰는 봉연을 비롯한 봉산, 봉산성과 같은 기록을 통해 봉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굴된 가야 고분군 근처에서도 봉수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50여 곳 이상이 발견됐다. 기록상 봉수제도를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려 의종 3년. 봉수의 거화수며 규정까지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는 역시 거란족 침입이 또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록강 두만강변에 역시 많이 설치됐다고 보는데 기록상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대개 강화도 개경 중심에 분포도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남해안이 많이 나온 특히 해안가에 많이 그 봉수를 배치했고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경은 이렇게 적고 있다. 봉화를 밝히면 여러 산들이 호응하여 그 소식이 개경까지 간다. 고려 말 잦은 외구의 침입으로 강화된 봉수제도는 마찬가지로 외구의 위협이 계속됐던 조선으로 이어진다. 세종은 조선의 봉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세종 1년 5월에는 평시에는 하나의 봉화를 올리고 적과의 접전 때는 5개의 봉화를 올리는 등 봉화의 숫자에 따른 신호체계를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봉화 요원들의 직무 태만과 관련한 과제 규정이 마련되는 등 봉수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봉수의 신호체계를 살펴보면 평화시에는 5개 중 1개를, 적이 나타나면 5개 중 2개를, 적이 접근하면 5개 중 3개를, 적이 침범하면 5개 중 4개를, 적군과 접전은 5개를 올리는 것으로 각 신호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즉 봉수의 신호가 현대통신의 5단위 부호와 같다. 봉수의 신호 체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 갖춰진 곳을 찾아가 봤다. 그 뜻이 이제 봉수거든. 한 개 피워놨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버튼을 누르면 연주에 불이 들어오는 장치를 통해 신호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편 봉수 노선까지 볼 수 있다. 조선에는 크게 5개의 봉수 노선이 있었다. 당시의 봉수 노선과 전국에 있는 봉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해동팔도 봉화 산악지도. 각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670여 개의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 통신수단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봉수의 첫 번째 노선은 함경도에서 시작해 강원도를 거쳐 한양의 남산으로 오는 제1로, 경상도에서 출발, 충청도와 경기도 천림산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제2로, 평안도 강계에서 출발해 황희도와 무악산 동봉을 거치는 제3로, 평안도 의주를 출발, 황희도와 무악산 서봉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제4로, 전라도를 출발, 충청도와 개화산을 거치는 제5로가 있었다. 봉수제의 확립으로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의 소식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속도로 서울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이런 5개의 그 봉화 속도를 살펴보면 대략 1시간에 100km 정도 해서 12시간이면 전국에서 있는 신호가 서울까지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봉수대의 형태나 종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4년의 기록을 보면 봉화를 올리는 곳에 보루나 장벽을 쌓고 경기를 설치하라는 명을 볼 수 있는데 이후 서서히 조선 특유의 봉수가 그 형태를 갖춰나가게 된다. 경봉수는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조선 시대 또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했던 봉수로서 오늘날 서울, 그러니까 수도 서울 남산에 있는 목명산 봉수를 말하고 그 연변 봉수는 그 국경과 해안의 극변 초면, 즉 그 최전방 지역에 설치됐던 해안 연변 봉수로서 봉수군이 근무하기에 상당히 위험했겠죠. 그리고 내지 봉수는 연변 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그 육지 내륙의 후방 봉수로서 상대적으로 연변 봉수에 비해 봉수군이 근무하기에 용이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봉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경봉수는 봉수의 최종 집결지로 남산 봉수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봉수의 위치에 따라 국경과 해안의 제1선에서 적을 맞는 봉수를 연변봉수, 내륙 지역의 위치에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를 내지봉수라고 했다. 연변봉수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 울산은 임진왜란 전까지 육해군 최고의 방해기지를 갖춘 군사도시였다. 현재 남아있는 울산의 봉수는 모두 8곳. 그중 6개가 해안가를 따라 배치된 봉수로 이곳 울산은 연변봉수의 특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울산의 관방시설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과 함께 봉대산 정상에 위치한 이길봉수를 찾았다. 이길봉수는 한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알려진 간절곶과 인접해 있다. 당시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연변봉수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봉수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연변봉수 중에서 우리가 가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이거는 바로 연변봉수의 교과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연변봉수는 내지봉수와는 다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호 전달보다는 지난번에 했지만 바닷가에 가리가 안 보이는데 외구가 일로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그걸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늘 올라가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관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망대가 필요하겠죠. 망을 보는 대가. 이길봉수는 연대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연대는 적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봉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던 시설로 각 봉수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 연변봉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변봉수는 군사 요새지로서의 기능도 겸했는데 방어벽이 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봉수군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연대 동남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봉수대 관련 주거지라든지 또는 건물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은 지방 그 읍지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개 뭐 기와집으로서 3칸 정도다, 또는 뭐 창고는 초가로서 한 2칸 정도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봉수 건립과 관련한 정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로서는 건립 당시 원형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변봉수는 이처럼 봉수군이 머물던 주거지와 높은 연대를 갖춘 기능적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 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보면 연변봉수의 특징적인 구조물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봉합부를 지피던 연소실이다. 이게 연대 상부에 남아있는 연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연소실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 더 상부까지 이렇게 연통이 만들어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기를 이렇게 위로 보내려고 그러면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기를 직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연통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성종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니 연통을 만들어
연기가 잘 올라가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연소실은 처음 봤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게 더 끓으면 많이 생겨. 그렇다면 연소실에서는 연기나 횃불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재료를 태웠던 것일까?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봉수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떤 비품들을 갖춰놓고 있었던 것일까? 지방 읍지에 나타난 그 봉수대의 상시 비치된 그 물품의 종류를 보면은 약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연기나 불을 피우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그 거화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쑥이라든지 말똥, 소똥과 같은 그런 그 연기나 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고요. 봉수대에 내려준 장비의 목록과 담당자가 이를 점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면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거화 비품을 비롯 봉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류 등이 구비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에 대해서는 이 모임 갖기 전에는 제가 관심도 많지 않았고 실제로 잘 알기가 힘들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아는 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방식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다른 연변 봉수를 살펴보기 위해 우가산을 올랐다. 그런데 봉수를 향해 가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저기 그 방호용 투석 도구인 그 몽돌하고 저기 또 기와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기와는 이 봉수의 초축 시기가 고려 시대인 만큼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 몽돌은 이제 비단 봉수뿐만 아니라 산성에서도 아주 필수 방호용 투석 도구로서 반드시 비치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지표상에서 흔히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서 침입해 올 때를 대비한 투석 도구인 몽돌은 각 봉수마다 적게는 10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비치해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가산 정상에 세워진 유포 봉수는 울산의 봉수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 역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연변 봉수의 특징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우가산 산정을 평평하게 한 다음 원형으로 홀을 두르고 그 중심부에 3.5m에 이르는 대형 석축을 쌓았다. 주변에 자연석을 모아 쌓은 석축이 잘 보존돼 있는데 그 규모와 공간 구성이 놀랍다. 연변봉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 연대가 있고, 주변에 그 호에서 연대를 오르기 위한 그 석교 시설, 그리고 방호벽의 둘레가 216m로서 국내 최대 규모인 석축의 방호벽이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높이 1.5m, 넓이 60cm 내외, 전체 둘레 216m의 방호벽은 현존하는 봉수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고종 때까지 운영됐던 울산의 다른 봉수들과 달리 조선 중기에 사용이 중단된 이곳 유포 봉수는 조선 전기에 건립된 봉수대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유포 봉수는 복층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형식은 국내 다른 봉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내지봉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먼저 찾은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주정산이다. 해발 440m의 봉우리 위에 내지봉수인 주정산 봉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봉수는 남쪽의 신호를 받아 바로 위에 위치한 대림산 봉수에 신호를 전했다. 1995년 처음 발굴되어 1997년 복원된 주정산 봉수는 내지봉수의 전형을 보여준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5개의 연조가 배치된 공간의 구성이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발굴된 연조터 그 위에 이 연조를 이렇게 더블자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수는 대개 보면 그 바닥을 평평하게 정지한 다음에 일자형으로 신호를 보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보면 그 동서 일렬로 연조를 설치하겠는데, 여기는 그 지형이 2단으로 고저차가 있는 만큼 공간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부에 연조 5개를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조가 W자 형태로 이렇게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남북길이 약 10m, 동서너비 약 5m의 석축 위에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된 5개의 연조들. 성종 당시 명한대로 연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와로 연통에 불을 지펴 연기나 횃불을 올릴 수 있는 아궁이를 설치해 두었다. 일반적인 내지 봉수의 규모와 비교하면 주정산 봉수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내지 봉수의 방호벽 둘레는 보통 70에서 110m, 주정산 봉수는 50m에 불과하다. 그런데 방호벽이 끊어진 이곳은 무엇일까? 이 주정산 봉수에는 그 출입 시설이 뚜렷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맞은편에는 이제 개구형으로 해서 아무런 시설도 안 했는데, 이쪽으로는 계단형으로 해서 그 계단 모양으로 그 봉수군들이 이제 그 출입하게끔 용이하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경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올린 계단형 출입구. 이처럼 봉수대에는 근무하는 봉군을 배려한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 이곳의 근무자는 어떤 이들이었을까? 경국 대전에 규정된 봉군의 정원은 10명으로 각 5명이 2교대로 10일씩 근무해야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내지 봉수는 6명이 3명씩 2교대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하급 장교인 오장 또는 별장이 관리 감독을 맡아 봉군을 이끌었다. 이때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차명에 처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짓 봉화를 올려도 역시 차명을 당하게 된다. 봉군은 신량 역천, 즉 양인의 신분으로 양인이지만 천민의 일을 하는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봉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조에서 산하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관찰사가 관할을 하고요. 또 관찰사와 이제 병사가 겸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형과 병형이 주로 이제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수는 특히 그 지방 변방에서 중앙으로 이제 군사상의 정황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 감형이나 병형이나 수형에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감형, 병형, 수형이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실제 봉군의 근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최초로 공개된 관련 문서를 살펴보았다. 광서 3년은 이제 1877년 고종 14년에 목포진에서 담당하는 양봉수의 입직은 요즘 말하면 이제 근무자지요. 장교와 봉수군의 명단을 적은 책이라는 뜻이고요. 유달산 봉수는 10명이 2계조로 나뉘어 오장의 지휘 아래 교대로 근무했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군산 봉수 문서에서는 오장이 아닌 감고가 봉군을 책임졌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오장이라는 직책이 감고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보 문헌 비고상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 화성에 가면 연변 봉수나 내지 봉수와 전혀 다른 봉수를 볼 수 있다. 화성 봉도는 검정 벽돌로 축조된 우리나라 성제도에선 보기 드문 시설로, 화성 행궁 정면에 위치한 봉덧, 어느 것보다 먼저 봉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배치로 동쪽의 용인 석성산 봉수, 서해안 흥천대 봉수와 신호를 연결해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 화성 봉도는 정조시대 화성 축조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죠. 수원 화성은 석축,
그 다음에 벽돌 쓴 전돌, 벽돌을 쓴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봉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산 목묘산 봉수도 손화산 봉수를 모델로 했는데 과연 물론 벽돌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도 벽돌 기반은 석축을 했고 중앙부로라서는 이제 벽돌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벽돌로 쌓아올린 성의 몸체 위에 다시 벽돌로 쌓은 다음 총포를 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화성봉도는 적을 방어하는 시설이자 적의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아우르고 있었던 것이다. 화성봉도는 남산 봉수대 복원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남산 봉수대의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화성의 독특한 형태를 본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기도 했다. 현재 복원이 추진 중인 성남 천림산 봉수를 찾아가 보았다. 내지 봉수 중의 하나인 천림산 봉수는 지난 1996년 처음 발견되었다. 용인 석성산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서울 남산 봉수를 연결하던 천림산 봉수는 그때까지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봉수였다. 우연히 발견된 후 천림산 봉수는 내지 봉수의 전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 체양막을 좀 덮어놨는데 봉돈이 그때 당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무너져 내려 앉아 있다는 이야기죠. 봉돈 하나, 봉돈 둘, 봉돈 셋. 저 자리가 지금 평평하지만 봉돈 4개, 5개 자리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6.25 때 여기 이제 그 피난왔던 사람이 이제 콩을 갈아막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농지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콩을 갈아막기 위해서 저걸 그 봉돈을 다 저쪽으로 돌구대기를 다 밀어내고 저기서 콩을 갈아먹어 콩농사를 지어먹었다고 하는 참. 둘레 82.5m의 연대 위에 5개의 연조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천림산 봉수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이런 겁니다. 내지 봉수 중에서 이제 옛날 봉수 자체를 그대로 복원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안고 있다는 거. 번드름하게 뭐 이렇게 좀 대리석 같은 걸 깎아서 봉돈을 만드는 그건 좋은 복원이 아니라고 보고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그대로 방식, 옛날 있었던 그대로를 한번 더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봉수제는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봉수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이제 그 연기로, 밤에는 이제 횃불로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 경우는 봉화불이 제대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비바람이 치거나 또 봉수군이 태만할 경우, 되게 8분 응선, 9분 응선에 봉수대만 있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봉수군들이 중절이라서 중간에 봉화불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비바람 자연재해에 의해서 차단되는 수도 있고. 실제로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경상도 남해현 정량에서 사변이 일어났음에도 태만한 봉군들이 위기를 알리는 5개의 봉화가 아닌 평시에 봉화 1개만을 올렸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중종 5년에는 삼포외란이 일어나 웅천이 함락되었음에도 거화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중종 39년에는 허위로 봉화를 올린 자들을 추문해야 한다는 등 봉수가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는 을묘외변이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음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고 봉수를 올리지 않게 되면서 봉수는 통신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봉수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봉수의 취약점이 뭐냐면 봉화불을 7개부터 5개, 5개로 이제 횃불을 올리는데 속도 면에서는 신속한 면이 있으나
적이 몇 명이 온다든지 이동방이 어디라 온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발을 통한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전달할 경우는 적의 이동 규모 이런 걸 신속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파발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봉수의 기능을 보완해서 적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봉수제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파발제는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7년 본격적인 시행을 맡게 된다. 파발에는 크게 말을 이용하는 기발과 도보를 이용하는 보발이 존재했다. 파발은 전국 194개의 참을 잇는 3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은과 서울을 연결하는 북발,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발, 그리고 의주와 서울을 기발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서발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위치한 구파발역의 구파발은 바로 옛 파발을 뜻하는 것이다. 구파발이라는 이름은 구 한 마리 생긴 이름이고 본래 이 지역의 이름은 금암리였습니다. 양주 금암리였죠. 이곳은 금암참이라는 본래 구파발의 본 이름이죠. 그런 역참이 있었는데 지금 표석은 여기 있습니다만 이곳이 아니고 진관동 45-4번지 금암문화공원 안이 구파발터라는 것이 경주 오부도에도 위치가 그쪽으로 창천 이남으로 표시가 돼 있고 경주 오부도를 살펴보면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 부근에 금암참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창릉천 곁에 위치한 금암문화공원. 이곳이 금암참, 즉 구파발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금암기적비가 서 있다. 금암기적비는 정조가 명릉을 참배하고 오던 길에 금암참에서 쉬는 동안 할아버지 영조를 그리워하며 직접 글을 짓고 건립한 비석인 것이다. 소자가 왕위를 이은 지 5년째 되는 신축년 가을 8월 초 길일에 삼가 짓고 서서 15일에 세웁니다. 서울과 의주를 잇는 서발의 실질적인 출발지였던 금암참. 옛 파발터는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곳 금암참은 일단은 공문서를 가지고 왕이 발급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경복궁을 출발하죠. 경복궁을 출발해서 이곳 서발은 첫 번째 역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의 독립공원 그쪽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경영참이 있었어요. 경영참을 첫 번째 역사를 거쳐서 여기 두 번째 역사입니다. 금암참이. 그리고 바로 벽제참으로 이렇게 전파를 했죠. 말을 이용해 달리는 기마통신인 기발은 당시의 메신저 퀵서비스였다. 25리, 즉 10km마다 위치한 참에 들러 말을 바꿔 달리며 서류를 전달했던 것이다. 역참에 배치된 5필의 말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다. 공인 인증, 즉 말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징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패라는 것이다. 마패라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러 관리들을 이제 파견할 때 그 마필을 징발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으로 그 나라에서 발급했던 일종의 어떤 그 마필 발급 지금의 카드 같은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속으로 된 패를 역에 갖다가 보여주면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라는 것을 알고 이 마패에 그려진 그 말의 수만큼 말을 이제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기발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말목에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 셋은 초특급을 뜻하는 표식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공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기반은 쉬지 않고 주야로 달려야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하루 300리, 즉 1180km, 부산과 서울을 3번 가까이 오가는 거리를 달린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만이 타발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마패의 신뢰도는 상당했다. 판결문을 증명하는 인장으로 마패를 사용한 문서 또한 확인되고 있어 그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봉수와 파발은 조선시대 통신 네트워크의 골격을 이루었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더 빠르고 현대적인 통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세종대 확립되어 조선왕조 500여 년간 국가적으로 운영되었던 봉수제는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이제 봉수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 즉 1895년 각처의 봉대와 봉수군이 폐지됨으로써 최종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봉수는 500여 개. 봉수제가 폐지된 후 제 모습을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전국의 봉수를 둘러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가엾산 봉수가 위치한 충청북도 음성군의 가엾산. 봉수대와 비슷한 위치에선 무선 통신 설비를 볼 수 있다. 서울의 무악산 동봉수대 역시 마찬가지다. 무악산 동봉수대를 향해 오르다 보면 마이크로파 통신탑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무선통신 중계 설비와 나란히 자리한 봉수대는 10개 중 2개. 무악산 동봉수대는 물론이고 경상북도 영덕의 대소산 봉수, 울산의 불호산 봉수, 제천의 OT 봉수 등이 통신소와 함께 있다. 오늘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 바로 그 무선 통신인데, 대체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2km, 많아 16km 되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6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과 같은 이런 통신 설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통신하는 것과 오늘날에 통신하는 것은 그 미디어만 다를 뿐이지 원리나 방식은 여전히 같다. 봉수는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차례로 신호를 이어가는데 무선 통신의 원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파장이 짧고 직진하는 성질을 가진 마이크로파 역시 중계탑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개의 신호를 이용하는 봉수의 신호체계 역시 현대적인 통신의 신호체계와 닮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봉수가 세계 최초의 5단위 부호라는 것이다. 5개의 아궁이를 가지고 정보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컴퓨터의 원형이고, 전기가 하기 전에 우리 세종대왕 원년에 5개의 이 봉화 신호를 올렸는데, 이건 세계 최초예요. 이게 이제 텔레타이프 신호 또는 컴퓨터 신호의 원조죠. 우리가 이 IT 강국, 전파 대국을 이룩해서 지금 세계 첨단으로 가는데 그 뿌리는 봉화에 있다. 연기와 횃불로 국경의 소식과 국가의 안보를 전하던 군사통신 네트워크 봉수. 현대통신과 닮은 원리로 조선을 관통했던 봉수라는 통신망은 이제 사라졌다. 그러나 나라의 안녕을 국민에게 전하던 한 줄기 연기와 횃불의 의미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